지난 시간에는 지진 발생 원인하고 지진파의 종류와 그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지진이 이제 기록되는 그 과정하고 지진파의 위상과 주시 곡선 그리고 지진의 세기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진의 기록은 보통 삼성분계 지진기로 기록을 합니다. 삼성분계라는 것은 수직 방향하고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지진을 측정하는 것인데, 삼성분계 지진계에 지진파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 지진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갈 겁니다. 이 중에 이 지금 몸통을 통과하는 파를 뭐라고 했냐면 실제파라는 데 있죠. 이 중에 한 지진파의 파선을 쭉 따라가서 이 도착한 이곳에 관측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실제파는 종류가 P파와 S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파는 표면파라 얘기를 했고, 러브파와 레일레이파가 있습니다. 이 지진파 모두 이 관측소에서는 이 삼성분계 지진계로 기록이 될 것이고,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그린 것을 수직 방향 성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를 남북, 세 번째를 동서 방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수직 방향 성분이 이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기록됐을 때 위쪽으로 기록되는 것을 지표면이 상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으로 움직인 것을 지표면이 아래쪽으로 움직였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방향은 이 위쪽을 북쪽, 아래쪽을 남쪽, 얘는 위쪽을 동쪽, 이쪽을 서쪽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진이 진행한 방향을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북북 서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측소 방향이 이쪽이 북북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가운데 지점을 진원지라고 표현했을 때 이 진원지에서 이쪽이 북쪽,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될 테니까 지진파는 북북 서방향이니까 북쪽이 좀 치우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관측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관측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진파가 처음에 진행한 조건이 중요한데, 지진파는 압축파로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팽창된 파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축파는 말 그대로 지표면을 밀어서 진행을 시킨 거고, 팽창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지진파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압축파가 진행했다고 한다면 지표면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 관측소는 처음에 위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P파의 이 수직 방향 성분은 상방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압축파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표면에 밀렸을 테니까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서 방향의 성분도 기록이 될 것인데, 이
북서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서쪽 방향 성분은 미미하게 기록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서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좀 약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기록이 된 판은 P파입니다. 두 번째 도달하는 판은 이제 S파겠죠. S파가 도착한 시간을 요즘을 잡고 S파가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파는 지진파가 진행하는 방향의 매질은 연직 방향 혹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세 번째로 도착하는 판은 러브파일 것입니다. 러브파의 경우는 주의할 것이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의 성분이 전혀 없어요. 때문에 이 수직 방향에는 러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이나 동서방향이 기록이 될 텐데 남북 방향에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초동이 기록이 되고 이건 서쪽으로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레일레이파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레일레이파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러브파와 레일레이파가 간섭이 되어서 좀 복잡한 형태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진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초동의 P파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걸 보면 북쪽으로 강하게 서쪽으로 약하게 북쪽으로 강하게 서쪽으로 이렇게 약하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 지진파는 관측소 입장에서는 이 남쪽하고 남쪽에 치우친 동쪽에서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진이 기록이 되면 이런 기록된 정보들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진파의 위상하고 주시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P파, S파 이런 것만 배웠지만 사실 지구 내부는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매질을 진행할 때 P파하고 S파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그래서 지구 내부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진이 여기서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일 바깥쪽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멘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 멘트 이것은 외핵 이것은 내핵을 얘기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우리가 파란색 펜은 종파를 얘기합니다. 종파는 지진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멘틀에서 진행하는 종파는 우리가 P파라고 불러요. 이 건너편으로는 빨간색으로 표현할 건데 빨간색은 횡파를 의미할 겁니다. 멘틀에서 진행하는 이 횡파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S파라고 합니다. 이 멘틀이라는 하나의 매질을 진행할 때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하는데 이 멘틀에서 이제 외핵으로 바뀌는 경계에서는 이 지진파가 굴절을 하게 돼요.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S파도 여기까지는 가겠지만 이 이상을 진행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이렇게 휘겠죠. 이 외핵의 상태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횡파는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외핵 상태에서도 종파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이 외핵 내부를 진행하는 종파를 우리가 K파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그럼 S파는 여기서 가다가 이제 끊기느냐? S파가 여기 부딪히면 여기서 새로운 지진을 또 만들어내는 격이니까 당연히 횡파는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S파도 이곳에 부딪혔을 때 안쪽으로 종파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파로 진행을 했고 다시 S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안쪽을 진행하게 되면 이 굴절한 파가 내핵을 또 거쳐서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내핵에서는 이렇게 내핵은 그 물질의 상태가 고체이기 때문에 S파도 만들어질 횡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종파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내핵에서 진행하는 횡파를 우리가 I로 표현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 지진파가 횡파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횡파는 J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맨틀에서 우리가 종파, 횡파, 맨틀에서는 종파를 P, 횡파를 S파로 부르고, 외액에서는 우리가 K, 횡파는 있을까요? 없죠. 얘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핵에서는 종파를 I, 횡파를 K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진행을 해서 P,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K, 여기는 P, 여기는 K, 여기를 I로 진행하고 K로 진행하고 나올 때 다시 예를 들어 P파로 진행을 했다라면 이 파의 이름은 P, K, I, K, P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쪽 건너편에 S파로 진행을 했고 이 내핵에서 S파로 진행을 했고 이 내핵에서 K파로 진행한 후에 S로 나오면 얘는 SK S 이런 식으로 파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지진파가 이제 다른 매질을 진행할 때 물론 굴절도 하지만 입사각 그대로 반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P파가 진행을 해서 이 멘트라고 외액 사이 경계에서 그대로 튕겨서 이렇게 올라갔다. 입사각 그대로 튕겨서 올라갔다. 이런 경우는 여기 C를 붙여줘서 P, C, P. 만약에 여기서 이 P파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외핵하고 내핵 이 경계에서 부딪혀서 반사되어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소문자 I를 붙여줘서 P, K, I, K, P 이렇게 붙여줘요. 정리를 하면 멘틀과 외핵 경계에서 부딪힌 경우는 우리가 C를 붙여주고 외핵과 내핵 경계에서 이건 반사된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때는 이 I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진파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우리 지표면에서 이제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시곡선으로 보면 이 가로축을 지난 거리라 얘기하고, 지난 거리에 대한 표현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각거리로 표현했다고 얘기합시다. 각거리는 단위가 도단위일 것이고, 각거리가 뭐냐면 지진이 이곳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구 중심부로부터 이렇게 이은 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 각도를 재어서 얼마만큼 먼 거리인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 거리가 어디가 되겠어요?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의 각거리는 180이 됩니다. 그래서 각거리 제일 먼 곳은 180도로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0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로축은 지진파가 도달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를 표현하고 주행 시간이라고 표현할까요? 시간. 혹은 지진파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보통 이 단위는 분단위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 거예요. 이해하고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 지진파가 다양하게 기록이 될 거예요. P파도 이제 기록이 되고 이렇게 S파는 P파보다 좀 느리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이 외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지진파들이 기록이 되는데
사실 이 그림을 표현하는 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한번 띄워 놓을게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의 세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진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규모고 다른 하나는 진도입니다. 규모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규모는 지진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도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진도는 그 어떤 지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얘기해요. 피해의 정도.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진 하나에 대한 에너지량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도는 그 하나의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요 지구 어디선가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지진이 선생님 손을 치는 걸 지진의 에너지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살살 치는 것과 이렇게 세게 치는 것과는 그 에너지량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에너지량 크기는 근데 하나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이 지진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훨씬 더 피해가 클 테니까 진도 값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규모를 처음으로 이렇게 에너지량을 표현한 사람은 1925년에 리히터라는 학자가 지진 에너지량을 표현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했어요. 이 사람은 진폭을 이용해서 지진의 진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비교적 가까운 천발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적 가까운 천발 지진의 어떤 최대 진폭을 이용해서 이 규모를 구하는 식이었어요. 오늘날 사용되는 규모는 리히터가 고안한 방법을 따르지만 여러 현상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 수정이 된 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표현파의 규모를 써보면요. 표현파의 규모는 MS로 표현하고 얘는 로그 T분의 A 플러스 1.6의 로그 델타 플러스 3.3 이렇게 됩니다. 여기 A, T 이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A는 최대 진폭을 의미해요. T는 주기를 의미하고 델타는 지난 거리. 이 각거리로 표현된 거.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자, 이거는 표면파 규모. 그럼 실체파 규모가 되겠죠? 실체파 규모는 MP로 표현하게 되고 실체파 규모에는 로그 T분의 A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A는 최대 진폭, T는 주기가 될 것이고 이 알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난 거리, 진원 깊이, 파의 종류에 의해서 보정되는 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한계점을 지니는데 지진이 매우 크게 일어난 경우 이 두 지진파가 규모가 포화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진폭이 그만큼 크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 번째 만든 게 모멘트 규모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1.5분의 로그 m0 마이너스 10.73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여기서 이 m0가 뭐냐면 얘는 지진파 모멘트라 해서 얘는 a 곱하기 u 곱하기 u랍니다. 그럼 a가 뭐냐? a는 절단된
단층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U는 단층의 평균 변이. 마지막으로 U는 암석의 전단 개수. 전단 개수는 강성률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큰 지진의 경우는 표면파 규모, 실제파 규모로 이렇게 충분히 측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모멘트 규모라는 걸 이용해서 절단된 단층 면적을 측정하고 얼마나 이게 이동했는지를 알면 이동했는지 암석의 전단 개수를 이용해서 그 지진파의 규모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에 대한 그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규모는 이 수식에서 나오는 표현 방법이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합니다. 뭐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규모 5점 몇, 5.3, 규모 7점 몇 지진이 발생했다 하잖아요. 그건 다 규모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눈여겨보면 이 규모 값에서 이 로그 안에 들어있는 A가 진폭인데, 이 진폭이 이 로그 안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진폭이 10배 증가하면 규모가 1이 커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도 5짜리, 규모 5짜리 지진과 6짜리 지진을 비교를 한다면 5보다는 6의 어떤 그 규모가 6의 지진 피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폭 자체가 10배나 큰 것이니까 6보다는 당연하게 7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숫자 차이는 5, 6 하나밖에 나지는 않더라도 이 지진의 우리가 피해 정도는 굉장히 1이 증가할 때마다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6짜리 진폭이 한 이만큼이라 한다면 7짜리는 이거보다 10배 커야 되니까 한 이만큼이고 8짜리는 이거보다 10배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짜리에 100배가 큰 거겠죠. 9짜리는 6짜리에 1000배가 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규모 같은 경우는 아까 에너지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규모 자체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식도 있어요.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지진의 규모와 지진의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모, 지진, 에너지 이 사이의 관계는 로그 2에 11.8에 플러스 1.5 ml 이 리히터 규모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는 10에 11.8승 8승 플러스 1.5 ml 이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얘를 10에 11.8승하고 10에 1.5에 ml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10의 1.5가 약 31.6배예요. 그러니까 지진의 그 규모가 숫자가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1.6배씩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건 리히터 규모를 표현한 거고, 표현파 규모를 표현한 식도 있는데, 표현파 규모에는 로그 2에 5.24 플러스 1.44의 ms, 얘는 10에 5.24 플러스 1.44 ms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얘는 10에 5.24에 곱하기 10의 1.44는 27.54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진의 규모가, 표현파 규모가 ms, 표현파 규모가 1이 증가하면 에너지는 27.54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규모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도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정 머켈리 진도계를 사용하는데, 얘는 로마 숫자로 1부터 12까지 표현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지로부터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고 먼 쪽으로 이렇게 피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 값은 이제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겠죠.
숫자는 이제 로마 숫자로 크기가 클수록 피해 정도가 이제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진의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 지진파의 위상과 주시 곡선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진의 세기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지, 규모하고 진도에 대한 개념과 규모의 어떤 규모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규모하고 지진 에너지들이 변화하는 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